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참가로 인해 자리를 비운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브렌트포드와 홈 경기에서 짜릿한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면서 어려운 경기를 치렀던 토트넘인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마법 같은 용병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2명의 선수를 교체하고 이후 11분 사이에 3골을 몰아치는 미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2골에 관여한 티모 베르너는 마침내 자신의 포텐을 터뜨리며 토트넘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히샬리송도 결승골을 터뜨렸고 부상에서 돌아온 제임스 메디슨도 유려한 미드필드 플레이를 펼치면서 기대에 부응했는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우승컵을 들고 돌아온다면 토트넘에서도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어떻게 치렀는지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 통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브렌트포드전 승리로 승점 43점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완패를 당한 에스턴 빌라를 골 득실차로 제치면서 4위로 올라섰는데요. 에스턴 빌라가 올 시즌 첫 번째 홈 경기 리그 패배를 당하면서 주춤했고요.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 승리하면서 승점 46점으로 3위에 올라있고 맨체스터 시티는 번리를 3대1로 꺾으면서 승점 46점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리버풀과 첼시의 경기가 진행 중이거든요.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 유력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번 라운드까지 리버풀은 선두 자리를 지킬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날 경기 토트넘의 선발 명단에는 제임스 메디슨이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선발 출전했고 히샬리송이 최전방 공격수, 왼쪽 측면에 티모 베르너, 오른쪽 측면에 데안 쿨루셉스키가 자리하면서 브레넌 존슨 선수가 벤치로 내려갔습니다.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파트너로 올리버 스킵이 선발 출전했고요. 포백 라인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그리고 골문은 비카리오가 지켰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예상한 대로 아이반 토니와 닐 무페이를 투톱으로 배치했고 좌우 윙백으로 루이스 포터와 로슬레프, 중앙 미드필더에 야넬트, 네르고르, 옌센을 배치했고 3백으로 벤미, 피노, 콜린스, 골문은 플래컨이 지켰는데요. 토트넘의 평균 위치를 보시면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 베르너와 쿨루세스키가 양쪽 폭을 만들면서 사이드를 점유하고 인버티드 풀백으로 포로와 우도기가 들어와서 메디슨과 함께 3미들에 가깝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벤탄쿠르가 후방 조율사로 기점 패스를 연결하는 형태의 공격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거의 자기 진영에 갇혀서 토트넘의 일방적인 공세에 역습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이번 경기는 확실히 메디슨의 존재감이 드러났죠. 10번 역할을 맡긴 했지만 8번 자리까지 내려와서 직접 공을 운반하고 뿌려주면서 운반과 패스 모두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날 경기 정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또한 메디슨의 존재로 인해서 우도기의 인버티드 풀백으로서의 미드필드 플레이도 더욱더 살아났는데요. 이날 경기 공격 찬스 패스를 우도기가 가장 많이 기록했고 또 우도기가 살아나고 메디슨도 왼쪽 후방 지역 위주로 플레이를 하면서 베르너까지도 시너지를 내면서 베르너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치자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을 때는 이제 베르너와 함께 뛰면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역할을 맡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날 경기 히샬리송 선수도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 영향력 자체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베르너가 계속해서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점들은 베르너, 손흥민, 쿨루셉스키, 메디슨 요 4인 조합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번 경기 세부 기록을 보면 토트넘이 3대2로 승리했는데 기대 득점에 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토트넘이 기대 득점 2.86골로 3골을 넣을 만한 경기를 했고 브렌트포드는 1.66골, 2골을 넣을 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슈팅 숫자는 19대9로 토트넘이 크게 앞섰고 무엇보다 볼 점유율이 68%, 토트넘이 거의 7대3 가까이 경기를 주도했는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역시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가 없다 보니까 유효 슈팅이 많지 않았어요. 19개의 슈팅 중에 5개만이 유효 슈팅이었고 반면에 아이반 토니가 돌아온 브렌트포드 는 역시 전방에서의 날카로움이 좋았기 때문에 9개의 슈팅만으로도 5개의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의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 토트넘이 전반전 초반부터 굉장히 몰아쳤고 전반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앞섰지만 전반 15분에 딱 한 번의 공격 기회에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갔거든요. 그러다가 말씀드린 후반전 시작과 함께 2명의 교체 카드를 쓰자마자 토트넘이 10여 분 사이에 3골을 몰아쳤고 그 이후 이제 3대1로 끌려가게 된 브렌트포드가 총공세를 펼치면서 한 골을 만회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토트넘이 경기를 운영하면서 3대2 승리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날 경기 전반 6분부터 좋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스킵 선수가 토트넘의 유스 출신으로서 분명히 자신의 존재감을 점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벤탄쿠르가 한 칸 밑으로 내려가고 메잘라 위치를 스킵이 차지했는데 메디슨이 돌아온 가운데 스킵도 좋은 스루 패스를 크루세스키에게 연결했거든요. 이 패스를 받아서 크루세스키가 오른쪽 측면 배우를 빠져들고 들어갔을 때 반대편에 들어오는 베르너에게 패스를 해줬더라면 베르너에게 조금 더 쉬운 기회가 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시야 확보가 안 되면서 그대로 문전까지 공을 몰고 가다가 결국에는 브렌트포드 두 명의 수비에 에워싸이면서 슈팅조차 하지 못하고 기회가 무산됐었는데, 이런 기회들 사실은 이제 존슨이 있었다면 좀 더 빨리 패스할 수 있지 않았을까. 클루세스키가 또 속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힘이 좋고 그 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또 창의성도 좋기 때문에 왼발잡이라는 특성까지 고려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중용하고 있지만, 지금 베르너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메디슨도 돌아왔고 특히 존슨 선수가 후반전에 보여줬던 클러치 능력에다가 히샬리송까지도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클루세스키 선수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시안컵을 마치고 돌아온다면 확실한 조전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장면입니다. 초반에 토트넘이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한 가운데 15분에 토트넘의 공격 전개가 브렌트포드의 전방 압박에 차단되면서 위기가 있었는데요.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드는 토니를 향해서 날카로운 패스가 이어졌고 토니가 문전 우측까지 들어가서 때린 슈팅을 비카리오가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닐 무페이가 달려오면서 슬라이딩 슈팅으로 이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로메로 선수의 데뷔가 조금은 아쉬웠던 장면이고 또 반더벤 선수도 토니를 따라가긴 했지만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두 센터백이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이지 못했던 장면인데요. 그 이후 전반 21분에는 벤탄쿠르 선수가 문전의 좁은 지역에서 공을 지켜내면서 빼준 공을 베르너 선수가 오른발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정말 날카롭고 예리하게 골문 구석으로 향했지만 플래컨 골키퍼의 선박에 막혔습니다. 그 직후 21분에는 메디슨 선수의 기가 막힌 장거리 전진 패스, 대지를 가른 패스를 크루세스키가 경합하면서 히샬리송에게 흘려줬고 히샬리송도 여기서 벼락같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어요. 히샬리송과 베르너가 결정력이 아쉽기로 유명한 선수들인데 이 두 차례의 슈팅은 정말 날카로웠는데 아쉽게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반 45분 브렌트포드는 옌센의 프리킥 크로스로 또 한 번 공격 기회를 맞이했는데 아이반 토니의 헤더 슈팅을 비카리오가 선방하면서 토트넘이 추가골 실점 위기를 넘기며 전반전을 마쳤는데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과감한 용병술이 빛을 발했는데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인 벤탄쿠르와 스킵을 빼고 측면 공격수인 존슨과 호이비에를 투입하면서 4-1-4-1 대형으로 바꿨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컸습니다. 포백 앞을 호이비에르가 원볼란치로 커버하면서 좌우 측면에 발빠른 베르너와 존슨을 두고 히샬리송 원톱 뒤를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로 메디슨과 클루세스키가 지원하게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실은 전반전에 다시 한번 사이드로 간 이후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클루세스키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베르너와 존슨 역시 사이드에서 빠른 선수가 있을 때 폭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는지가 드러났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다닥 골이 터지게 되는데요. 48분 후반 시작 3분 만에 토트넘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판더펜이 왼쪽으로 전개한 공을 우도기가 끌고 올라가면서 베르너에게 연결했고 베르너가 이 상황에서 2대1 패스를 연결한 것이죠. 우도기가 주고받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 3명의 브렌트포드 선수가 애워쌌지만 그 사이에서 1차 슈팅이 흐른 것을 끝까지 우당탕탕 드리블로 이어가면서 마지막 슈팅까지 가져가 1대1 동점골을 넣었는데, 메디슨 선수의 이제 움직임으로 인해 또 히샬리송의 움직임으로 인해 브렌트포드 선수들의 분산이 이뤄지다 보니까 우도기가 공을 운반할 수 있는 공간들이 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을 우도기가 잘 활용하기도 했고 베르너가 사이드에서 워낙 빠르게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분 만에 곧바로 토트넘이 역전골까지 넣었는데 이번에도 기점은 왼쪽이었어요. 크루세스키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연결해준 스루 패스를 베르너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공을 이어받았고 단독 돌파로 여유있게 세밀한 볼터치까지 보여주면서 문전 왼쪽까지 진입해서 문전 반대편 오른쪽으로 진입하는 브레넌 존슨을 보고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보냈고 이 땅볼 크로스를 존슨이 밀어넣었는데, 사실 뭐 존슨 선수가 잘 밀어넣은 것도 있지만 이 장면은 거의 이제 베르너의 개인 플레이가 너무나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서 우도기의 골에 있어서도 도움으로 집계되진 않았지만 우도기의 슈팅을 끌어냈던 게 베르너의 왼쪽 사이드 플레이이자 패스였고 이 장면은 확실하게 베르너의 어시스트로 기록이 되면서 토트넘이 경기를 뒤집었는데요.
56분에도 우도기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공을 운반하고 올라오는 과정에는 베르너가 왼쪽에 폭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공간이 생겼고, 그런 가운데로 순간적으로 들어온 메디슨을 브렌트포드 수비수들이 모두 놓쳤습니다. 메디슨이 문전 왼쪽에 들어가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수비를 맞고 굴절되어 흐른 공이 또 운 좋게도 히샬리송에게 연결되면서 히샬리송이 재차 슈팅으로 득점해 3대1의 쐐기골을 만들었는데요. 분명히 베르너가 사이드라인에 서 있고 메디슨이 중앙 지역에 있을 때 우도기가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면 어디를 막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또 하나 존슨이 오른쪽 사이드라인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크루세스키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좀 더 본인의 이제 장점이 살아나는, 사이드에서의 단점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토트넘의 공격이 잘 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이드에는 빠른 베르너와 존슨 같은 선수가 자리해야 하고, 쿠루세스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메디슨과 투 플레이메이커로 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67분엔 아쉬운 실점이 있었어요. 이 장면은 베르너가 우도기에게 백패스를 내줬을 때 우도기가 상대의 압박이 들어오자 뒤에 토니가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고 골키퍼인 비카리오에게 백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토니가 이제 수비로 전환된 상태에서 미쳐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을 좀 무인지경에 완전하게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지만, 이게 백패스를, 상대 선수의 패스를 가로채는 거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우도기의 백패스를 받아서 비카리오와의 1대1 상황에서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브렌트포드가 3대1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무승부의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브렌트포드는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3대2의 추격골이 나온 이후에는 콜린스와 로슬레프를 빼고 아이에르와 다실바를 투입하면서 공격에 체력을 보강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은 88분에 메디슨 선수가 근육 경련을 느끼면서 쓰러지면서 라두 드라가슌을 투입해 수비 숫자를 늘리고 3백으로 지키기에 나섰고요. 브렌트포드는 계속해서 루이스 포터와 야넬트까지 빼고 담스고르와 밥티스트를 투입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또 골키퍼 플래컨까지 코너킥 상황에서는 공격에 가담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동점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에는 다실바의 크로스를 밥티스트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또 한 번 눈부신 선방을 펼치면서 위기를 막아냈는데요. 가까스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은 4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32강전 패배로 인해 토트넘은 이제 올 시즌 사실상 우승 경쟁은 어렵고 남은 것은 프리미어리그 한 대회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최소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뤄야 하고, 나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리그 경기만 치르기 때문에 리그에 올인해서 남은 모든 경기들을 이긴다는 생각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내다봐야 하고 우승까지 기대해야 하고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2월 3일 토요일 밤 9시 30분 에버튼과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원정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에버튼이 또 한 번의 승점 삭감 논란도 있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도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아 강등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전력상으로도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잡을 수 있는 경기이고, 무엇보다 베르너 선수가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측면 공격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고, 메디슨이 돌아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선수들까지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브라이튼 같은 경우도 루턴 타운에 충격적인 완패를 당하면서 고전하고 있거든요. 2월 11일 일요일 0시에 있을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까지도 토트넘이 연승을 이어간다면 그 이후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을 때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결승전까지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복귀해서 치르게 될 경기는 황희찬 선수와의 맞대결이 될 수 있는데요. 2월 18일 0시로 예정된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25라운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첼시와의 런던 더비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은 첼시가 카라바오컵 결승에 진출하면서 리버풀과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경기 일정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재조정될 예정이고요. 이 기간에 토트넘은 휴식을 잘 취하면서 3월 3일에 있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준비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올리세의 또 활약을 통해서 만만치 않긴 하지만 올 시즌 분명히 강등 경쟁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팀, 즉 연전 연승이 가능한 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3월 10일 0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는 이 연승 행진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특히 에스턴 빌라를 끌어내리면서 토트넘이 새로운 우승 경쟁팀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일정만 남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없는 동안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의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